반갑습니다. 전 방금 소개받은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연구실장 오민규라고 합니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이해를 맡았는데요. 플랫폼 노동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오늘 특히 이제 제 뒤에 얘기해 주실 분들 알고리즘 얘기도 있고 흔히들 우리가 배달, 배송, 모빌리티 기사들 얘기는 많이 잘 아는데 웹툰 작가나 이런 쪽 창작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대표해서 또 그 강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빼고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무엇인가? 흔히들 플랫폼이라고 그러면 수요자 여럿, 공급자 여럿을 두고 있을 때 그걸 중개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속임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플랫폼과 중개 서비스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플랫폼은 중개를 안 하나요? 중개를 합니다. 중개를 하는데 중개만 하진 않습니다. 플랫폼은 중개를 하면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플랫폼에 묶어 놓습니다. 조직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 단순 중개만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은 없고요. 수요자 공급자를 최대한 이 플랫폼에 묶어 놔야만 독점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최대한 플랫폼에 묶어 놓으면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서열을 매기고 가격 정책을 좌우하면서 독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독점으로 가면 엄청난 이윤을 독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그 독점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씩 살펴보기로 하고, 플랫폼 노동의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로 노무 제공을 매개하는 플랫폼만 살펴볼 건데요. 우선 우리가 흔히 하는 플랫폼, 근데 페이스북이나 당근마켓 이런 데도 있지 않아요? 예. 넓게 보면 거기도 플랫폼입니다. 다만 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진 않습니다. 일감을 구하지도 않고요. 당근마켓은 서로 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교환한다든지, 그리고 페이스북은 자기 소식을 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사용자가 이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즉 트래픽을 발생하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니까 여기에 광고를 하면 광고 수익이 생깁니다. 페이스북이나 당근마켓의 주 수익원은 그런 광고 수익인데요. 여기서 노무 제공이 매개되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곳은 페이스북이나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이 아니라 노무 제공을 매개하는 플랫폼입니다. 그 중에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처럼 진짜로 일자리를 중개하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사용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걸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일감을 찾고, 그리고 사장님들은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플랫폼이 있는 반면에 일감 배정과 가격 결정에까지 개입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플랫폼인데요. 흔히 자주 보는 플랫폼 노동이죠. 배달, 배송, 모빌리티, 가사노동, 창작노동,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데요. 저는 이걸 사용자형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정부는 이걸 좁은 유형의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용자형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싶은 이유는 여기는 사실상 노사관계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일감 배정하고 가격 결정하면 그게 사용자 아닌가요? 그리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는 노동자는 그 플랫폼이 고용한 노동자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런 얘기들 오늘 주로 A형 사용자형 플랫폼하고 노무 제공 매개 플랫폼 A 플러스 B형 요걸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걸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형 플랫폼을 좁은 의미의 플랫폼 노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일감 배정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리고 단순히 일자리 중개를 하는 플랫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알바천국, 알바몬.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서 넓은 의미의 플랫폼 노동, 노무 제공 매개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 규모에 대해서 2020년에 전체 넓은 의미의 플랫폼 노동은 179만 명, 총 취업자의 7.4%, 그리고 협의, 좁은 의미의 플랫폼 노동은 22만 3천 명, 전체 취업자의 0.9%에 불과했는데요. 지난 11월 18일 이 데이터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규모 추산을 해서 발표를 했죠. 넓은 의미의 플랫폼 노동은 219만 7천 명, 총 취업자의 8.5% 약간 늘었습니다. 근데 더 늘어난 데가 있어요. 좁은 의미의 플랫폼 노동 66만 1,000명으로 작년 대비 무려 3배가 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플랫폼 노동이죠. 배달, 배송, 모빌리티, 가사, 창작 이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유럽연합으로 가면 이미 2018년에 유럽 평균이 11.9%, 총 취업자의 11.9%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야 취업자의 8.5%인데요. 사실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넓은 의미의 플랫폼 노동까지를 플랫폼 노동으로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단순한 중개 플랫폼까지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엄밀히 얘기하면 유럽에서도 저 규모가 좁은 의미의 플랫폼 노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은 뭐 취업자 2.6%에 불과하지만 이미 유럽은 2018년에 두 자릿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아마 한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좁은 의미의 플랫폼 노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플랫폼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배달 플랫폼, 이따가 박정훈 위원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배달 플랫폼에서 그 고객과 플랫폼만의 관계를 보면 사실은 어떻게 이게 독점을 하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가격으로도 이윤을 뽑아낼 수 있지? 이게 잘 안 보입니다. 플랫폼과 고객의 뒷면, 이면에 있는 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배달 중개 앱과 주문 중개 앱 두 가지가 굴러가죠. 배달 중개 앱을 통해서 이 음식점과 라이더를 연결하고 주문 중개 앱을 통해서 고객과 음식점을 연결하는데요. 배달 플랫폼이 돈을 버는 건 고객들한테 요금을 받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플랫폼에 수많은 라이더들을 묶어놓고 그리고 이 플랫폼에 수많은 음식점들을 묶어놓음으로써 라이더들에게는 배달료와 수수료를 후려치고 음식점들로부터는 앱 광고나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쥐어짜서 음식점과 라이더들로부터 수익을 챙기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배달시킬 때 물론 뭐 요즘 배달료가 좀 비싸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옵니다만 어떻게 이 가격으로 배달이 가능하지? 어떻게 이 가격으로 배달을 하면서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플랫폼이 저 수많은 라이더들과 음식점들을 자기 플랫폼에 묶어놓음으로써 최대한 많이 묶으면 묶을수록 독점이 가능하죠. 그럼 독점이 가능하면 나중에 저 배달료 수수료를 후려치고 앱 광고 수수료를 최대한 쥐어짜는데 유리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독점 이윤을 받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데요. 우리가 또 흔히 보는 이커머스 사례들이 있죠. 흔히 쿠팡 이런 곳들인데요. 쿠팡은 약간 더 복잡합니다. 플랫폼에 묶어놓는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들 규모가 더 큰데요. 우선 입점업체 내지 납품업체를 묶어놔야죠. 쿠팡에서 물건을 파는 업체들. 그리고 물류센터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물류센터에 수많은 일용직, 계약직 노동자들을 묶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택배기사들, 로켓 배송, 새벽 배송 하시는 분들 있죠. 이 기사들을 쿠팡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묶어놔야만 독점으로 갈 수 있죠. 배달 플랫폼에 비해서는 물류센터가 추가되니까 3가지 부류의 주체들을 묶어놔야만 독점으로 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구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3개를 다 묶어놓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만약에 이걸 성공하면 어마어마한 독점 이윤을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 쿠팡이 성장하는 속도 한번 보십시오. 무섭게 성장하고 있죠. 자, 이거에 비해서 훨씬 간단한 플랫폼이 있는데요.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택시, 대리운전 등이죠. 자, 배달하고 배송의 경우에는 뭔가 운송을 시키는데 제가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하면 상품이 멀리 있다가 나한테 오죠. 그럼 상품과 관련된 앱이 별도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저하고 관련된 앱이 또 별도로 움직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 모빌리티 플랫폼의 경우에는 운송해야 되는 사람이 직접 단말기,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저입니다. 저를 운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모빌리티 기사들만 네트워크에 묶어놓고 수수료를 후려치는 방식으로 독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데요. 근데 쿠팡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쉽죠. 쉬운 반면 그래서 독점 이윤을 창출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누구나 진입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모빌리티 플랫폼의 경우에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좀 더 빠르게 고객으로부터 받는 비용,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르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요금을 인상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소비자들 반발을 겪었던 걸 보셨을 텐데요. 다른 데에 비해서는 이쪽에서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들하고 직접 맞닥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유형의 플랫폼을 봤을 때 플랫폼이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플랫폼으로 먹고 사는 여러 사람들을 플랫폼에 묶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독점으로 가는 것, 그걸 이제 본성으로 한다라는 점을 보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커머스, 쿠팡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주체를 플랫폼에 묶어놓음으로써 엄청난 독점 이윤을 기대할 수 있죠. 물론 쿠팡이 지금 이익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익을 내기는커녕 어마어마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100조짜리 이 IPO를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주식 공개를 하면서 자, 저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얼마 전에 수능도 봤으니까 옛날 얘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한반도 최초의 독점 자본의 폐해를 다룬 소설 연암 박지원 선생의 허생전이 있는데요. 허생이 집에서 가출한 뒤에 장사 좀 해보겠다고 맨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변부자죠. 변부자. 한양에 있는 변부자가 허생을 보고 야,
뭐 저놈 장사 좀 하겠는걸 하고선 단돈 1만 양을 바로 내줍니다. 그러고 나서 허생이 말총과 제수를 매점매석하면서 엄청난 독점 이윤을 창출하게 되죠. 그리고 단숨에 10만 양으로 10배로 갚습니다. 오늘날 변부자가 살아왔다면 아마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되지 않았을까. 딱 한눈에 보고 야 저놈 독점 좀 하겠는걸? 하고 하면서 만냥이 뭡니까? 수조 원을 지르고 계시죠. 그러면서 쿠팡이 몇 년 동안 수천억의 손실을 보고 있는 걸 버티고 한국 시장에서 독점으로 갈 수 있는 그 현금을 빵빵하게 대줍니다. 이걸 통해서 쿠팡은 더욱더 독점을 향해서 단기간 손실을 감수하고 출혈 경쟁을 해가면서 시장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플랫폼이 돈을 버는 방식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독점으로 가기 위해서 이 비용을 어떻게 후려치느냐. 가장 간단한 건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거죠. 과거 지금은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만 타다 기사는 노동자인데 노동자성을 부정함으로써 택시 회사에 비해서 얼마를 비용을 절약했느냐. 통상적인 택시 회사라면 노동자 한 사람당 그 4대 보험료와 그 퇴직 적립금으로 연간 최소한 최저임금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42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타다는 이걸 기사들에게 일절 부담하지 않았어요. 출발점이 다른 거죠. 택시 회사에 비해서. 그러고 저게 혁신이라고 떠들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사실상 유사 택시 서비스 아니냐라고 하면서 퇴출되고 나서 1만여 명에 달하는 타다 기사들에 대해서 대책 없이 집단 해고를 해버렸죠. 이걸 보장하면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고 국민들을 협박합니다. 이게 혁신의 실체라면서 그 돈을 쉽게 버는 봉이 김선달이라고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커머스는 어떻게 이 노동자들을 쉽게 착취해 가느냐. 여기는 기간제를 어마어마하게 고용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일용직, 계약직들이죠. 쿠팡 풀필먼트 그 서비스 유한 회사,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물류센터를 얘기합니다. 지금 2020년에 10,000명 고용했는데 기간제 단시간을 올해 22,000명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지금 여기 자료가 조금 잘못되긴 했는데 쿠팡은 직접 고용 규모로만 보면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이어서 국내 3위로 껑충 뛰어오른 상태입니다. 자, 일용직을 주로 고용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쿠팡에 취업 규칙을 구해봤어요. 근데 취업 규칙이 보니까 정규직을 위한 취업 규칙이더라고요. 아니 일용직을 위한 취업 규칙 없습니까? 없답니다. 아니 그러면 취업규칙 없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아니랍니다. 불과 몇백 명에 불과한 정규직만을 위한 취업규칙을 구비만 하면 일용직을 위한 취업규칙은 없어도 된다는 거죠. 자, 노사협의회 있겠죠. 그럼 일용직을 위한 노사협의회 위원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아니랍니다. 정규직만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을 구성해도 된다는 거죠. 한국의 노동법은 일용직을 위해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걸 악용해서 일용직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해가는 거죠. 전반적으로 노동법 적용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플랫폼 자본이 어떻게 이윤을 창출해 가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영국에서 대법원이 우버 기사들은 우버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다라는 굉장히 역사적인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판결했는지 4가지 주요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이 근거를 보면 플랫폼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이 거의 다 녹아 있습니다. 우선 요금을 책정할 권한, 이게 다 우버한테 있었다는 거죠. 운전기사들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알고리즘,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하는 걸 우버라고 하는 플랫폼이 다 알아서 했다는 거. 그리고 일단 앱에 로그인하면 운행 요구 선택권이 제한돼요. 만약에 운행 콜을 자꾸 거부하면 운행 배정을 제한받거나 계정이 정지됩니다. 이른바 똥콜 처리라고 하는 DP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징계 권한을 우버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버가 그 운전기사가 어디서 승객을 태울지, 어떤 경로로 갈 것인지까지 통제합니다. 앱이 제시한 경로와 다른 길로 운행해서 승객이 불만을 표시하면 금전적 불이익까지 받았어요. 일감 배정의 알고리즘이 다 개입한다는 거죠. 그리고 운전기사와 승객이 의사소통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거. 앱을 통해서 사실상 노무관리, 통제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건 그냥 노동자지, 우버가 고용한이라고 해서 영국 대법원은 우버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다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판결 내용이 있는데 우버 기사들의 노동시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앱에 접속해서 우버 권한 행사 범위에서 일하고 운송 배당을 기꺼이
서버의 수용해야 하는 시간, 쉽게 얘기하면 로그인 한 시간부터 로그아웃 한 시간까지의 시간 전체를 노동시간으로 봐야 된다. 아니 그러면 가운데 승객을 한번 태우고 내린 뒤에 다음 승객을 태울 때까지 기다리는 대기시간, 이것도 노동시간으로 본다는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노동시간으로 봐야죠. 왜? 그 시간 동안 콜을 거부하면 계정이 정지되거나 각종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우버 기사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도 전부 다 우버가 통제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7만 명에 달하는 우버 기사를 우버는 직접 고용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시간에 대해서만큼은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대기시간을 노동시간에서 빼고 지금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얘기들 많이 있죠. 이따가 뭐 우리 박정훈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언제든 쉽게 내가 자유로운 업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요? 로켓 배송, 새벽 배송해야 되는 택배 기사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새벽에 배송하려면 밤하고 새벽 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배달 라이더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식사 시간에 콜이 몰리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선택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임금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노동시간을 뭐 선택 가능하다라는 사기를 치면서 실제로는 이 심야 노동이라든지 콜을 대기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대에 자본이 지급해야 될 임금 부담, 책임 이런 걸 플랫폼 노동자에게 떠넘겨버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자, 딜리버루라고 하는 영국 이 배달 플랫폼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 앱에 이게 다 기록이 돼요.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월요일 2018년 12월 3일 타임인 저게 로그인한 시간이에요. 11시 42분에 로그인했고 로그아웃 1시 35분에. 그래서 hours worked. 재밌는 표현이죠. 노동시간이란 얘기입니다. 로그아웃 1시간에서 로그인 1시간을 빼니까 1.9시간이 나왔다. 그 시간에 2건의 배달을 해서 11.99 유로를 벌었다. 이게 임금 명세서죠. 우리 플랫폼 라이더들에게는 임금 명세가 다 기록이 됩니다. 노동시간 측정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노동시간 산정이 되어야만 사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제대로 작동이 되거든요. 연월차, 최저임금, 퇴직금 등. 근데 플랫폼은 계속해서 대기시간을 빼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측정이 안 된다라고 핑계를 대요. 자, 그런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우버 얘기가 맞는 거 아닌가요? 대기시간을 왜 노동시간으로 봐야 되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느냐? 평범한 노동자들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자, 편의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야간에 손님이 없어서 잠깐 휴대폰 보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시간 노동시간에서 빼나요? 놀았다고? 쉬었다고? 그렇지 않죠. 사용자 지휘하의 이 대기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잠깐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갔다 온 시간 노동시간에서 빼나요? 안 빼죠. 당연히 노동시간에 포함됩니다. 대기시간은. 자, 우버가 만약에 저걸 밀어붙이면 나중에 평범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도 이런 거 일일이 계산해서 계산원 노동자들 잠깐 앉아서 쉬는 시간 노동시간에서 빼자. 이렇게 달려들 게 뻔하죠. 이 문제, 그래서 플랫폼 노동의 문제가 단순히 플랫폼 노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하고 연결되어 있는 대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택시, 카카오 택시들 많이 이용하시죠. 카카오 모빌리티는 주로 이제 현재 현금을 벌어들이는 수단은 카카오 대리를 통해서 하는데 이건 나중에 다음번에 대리 운전 노조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만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 서비스에서 알고리즘은 우선 직영, 그러니까 KM1, KM2 이런 택시들 요즘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시죠. 직영이 먼저, 그 다음에 가맹 택시, KM 솔루션을 통해서 들어오는 다양한 가맹 택시, 법인 택시들 두 번째, 마지막 개인 택시로 갑니다. 이 알고리즘을 사실 공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지방에 가셔서 실험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개인 택시에 타보십시오. 타서 콜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 개인 택시가 안 잡힙니다. TJ 솔루션이나 KM 솔루션 이런 쪽 가맹 택시나 직영 택시 회사들 기사들이 잡혀요. 알고리즘이 뭔가 따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TJ 솔루션 KM1부터 KM 사실상 9까지 있는 건데 KM7부터는 서울시 외곽을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기피콜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 왜 기피콜을 처리해야 되느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콜을 누군가는 해줘야만 독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디 오지에서 택시를 불렀더니 택시가 안 오더라. 그러니 저 택시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서비스, 이 고객들의 이런 불만들이 쇄도하면 독점이 불가능하죠. 그 콜까지 누군가는 반드시 처리해야만 독점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똥콜을 처리해야 되는 이런
똥코를 처리하지 않으면 징계를 하고 계정을 정지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독점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뭐 박정훈 위원장님도 많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일감 배정에 개입함으로써 똥코를 처리해서 독점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절시 불이익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통제하죠. 역설적으로 이게 노동시간을 우리는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절시 불이익을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로그인 1시간부터 로그아웃 1시간까지를 노동시간으로 확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알고리즘을 통해서 업무 방식을 지휘 통제하기 때문에 플랫폼 자본이 직접 사용자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알고리즘이 가격 결정을 한다는 점을 통해서 플랫폼 자본이 가격 결정에 개입한다. 즉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라. 그리고 우버 기사가 직접 가격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우버 기사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노동자다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영국 우버 기사가 올해 9월 28일 날 파업을 했는데요. 여기 요구 세 가지가 전부 다 알고리즘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수수료를 15%로 인상해라. 그리고 선불요금제를 폐지해라. 선불요금제가 뭔지 잘 모르실 텐데요. 카카오택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국하고 약간 다릅니다. 한국은 일단 카카오택시를 잡으면 먼저 대략 예측되는 요금을 카드에서 떼가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미터기 요금을 달아서 나중에 애초에 뗐던 그 카드 요금을 돌려준 뒤에 미터기 요금으로 최종 가격을 책정합니다만 우버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처음에 책정한 가격으로 바로 그냥 요금 떼버립니다. 이게 선불요금제인데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우버 기사들이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 어쩐다 이렇게 우버 기사들을 뭔가 도덕적이지 못한 걸로 몰아붙이면서 우선 선불요금제를 통해서 이 요금을 수취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우버 기사들이 생활임금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버 기사들이 이런 거 알고리즘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결에 분명히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어기고 있다. 이거 지켜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부당한 계정 중지 이걸 AI 해고라고 부르더라고요. 영국 우버 기사들은 부당한 계정 중지를 중단해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콜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계정을 중지시키는 거죠. 이런 요구들을 내걸고 조직화와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한국의 플랫폼 종사자법 관련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법이 입법되면 전업 배달기사는 물론이고 부업으로 일하는 배민 커넥터 등 모든 플랫폼 종사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플랫폼 종사자법 입법 발의된 뒤에 노동부 장관이 배민 라이더 센터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웃기는 얘기죠, 사실은. 왜냐하면 부업으로 하면 다 플랫폼 종사자, 즉 프리랜서가 되나요? 제가 부업으로 하루에 2시간씩 편의점에서 일하면 프리랜서인가요? 아니죠. 그 2시간은 노동자입니다. 1시간씩만 일해도 단 1시간을 일해도 노동자죠. 그 시간에 사고가 나면 산재 보상보험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어 있고요. 마치 부업으로 일하면 모두가 프리랜서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플랫폼 종사자법이 좋은 법인 양 떠들러 왔고요.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는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노동자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플랫폼 종사자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 근데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택배, 배달, 모빌리티 이쪽이죠. 사실은 다 노동자입니다. 여기는. 노동법과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왜 여기에 플랫폼 종사자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이거는 멀쩡한 노동자들에게 플랫폼 종사자법을 적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을 프리랜서처럼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분리하면 맨날 하는 얘기. 맨 처음에 플랫폼이 중개 서비스다. 이게 사실 허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중개만 하진 않습니다. 중개 이상의 것, 즉 플랫폼으로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을 묶어놓음으로써 독점으로 가는 거죠. 자, 대리운전 기사들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받아주질 않았어요. 설립 신고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데 교섭 요구하면 너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데? 라고 해서 7, 8년을 싸웠죠. 그래서 작년에 비로소 7, 8년 싸워가지고 설립 필증을 받았습니다. 받아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카카오 모빌리티에 교섭 요구를 하니까 설립 필증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어쩌죠? 우리가 사용자가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는 사용자성을 부정해요. 우리는 중개만 한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 결국 이게 여론의 방망이를 맞으면서 대리운전 노조 교섭 요구를 응할 수밖에 없긴 했지만 플랫폼 자본이 항상 얘기하는 논리입니다. 우리는 중개만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에게 교섭을 요구해도 우리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플랫폼 기업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만 플랫폼 노동 기본권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자, 올바른 보호입법은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것.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가 왜 내가 노동자임을 우리가 입증해야
입증해야 되느냐. 우리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라. 이건 외국의 입법례가 있고 이따가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 책임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할 권리가 보장되더라도 사용자성이 부정되면 노조하는 의미가 없어지죠. 교섭을 못하는데요. 그래서 플랫폼 자본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것, 이것이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감 배정과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플랫폼은 사실상 사용자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노동법상 사용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일부 개정해서 노동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만 조금 넓히면 노동기본권과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명시할 수 있고요. 일자리 중개만 하는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알바몬이나 알바 천국에는 제 개인정보가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중개의 과정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과도한 수수료 문제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을 통해서 규제의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외국,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일하는 노동자, 노무 제공을 하는 모든 이에게 기본값, 디폴트, 그들에게 노동자라는 기본값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이 노동자임을 입증하세요 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억울하면 사용자들이 저 사람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독립계약자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세요 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죠. 그게 이른바 AB5라고 하는 법안이 만들어졌고요. 유럽연합의회도 조만간 입법안이 나오게 되는데요. 플랫폼 노동 관련 입법안을 만들기 전에 결의안이 먼저 나왔는데요. 결의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이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 노동자가 굳이 노동자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노동자 아님을 입증해라. 기본적으로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와 함께 알고리즘을 충분히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그 결의안으로 채택한 바 있고요. 조만간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호주,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하루가 다르게 지금 입법안이 만들어지거나 대법원 판결이 만들어지거나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앱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데요. 화물운송 분야의 그 최저임금 역할을 하는 안전운임제가 지금 일몰제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 안전운임제는 책 한 권입니다. 1300가지의 안전운임제가 있어요. 의왕에서 군산 가는 거, 의왕에서 목포 가는 거, 의왕에서 부산 가는 거, 5톤 차량이냐 25톤 차량이냐에 따라서 운임 내용이 다르죠. 그걸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작동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럼 라이더나 뭐 택배 모빌리티 기사들에 대해서 안전운임제도 가능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데이터가 모두 서버에 기록돼요. 내가 오늘 몇 개의 그 배달을 했는지, 각각 배달에 들인 시간이 얼마고, 간 거리가 얼마고, 요금을 얼마를 받았는지가 서버에 다 기록되고, 이건 빅데이터를 통해서 AI가 모두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배달료, 배송료를 책정해야만 적정한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을지 요즘 현대 기술로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AI와 알고리즘은 오로지 플랫폼 기업의 이윤을 향해서만, 위해서만 작동하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서 작동하지 않아요. 이걸 바로잡는 것들, 이것이 이제 플랫폼 노동에게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플랫폼 기업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울 때,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현대 기술이 인류를 위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노동을 매개하지 않는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플랫폼들 있죠. 클릭이 많으면 노출이 쉽게 되기 때문에 선정적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는 이런 알고리즘이 최근에 문제점으로 많이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노동법으로 안 되면 반독점 법 내지 경쟁법,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로 나서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 뭐 대리운전 노조가 교섭이 시작될 예정이고, 라이더 유니온은 쿠팡이츠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노동자들이 진출하게 될 텐데요. 진출이 구체화될수록 많은 사례들을 만들어낼 테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토론이 벌어지고 대안 모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제가 준비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이해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